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편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의심이라는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서준이라고 합니다. 35살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내 수진이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애 2년 만에 결혼했고, 처음 3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수진이가 만들어주는 아침 식사를 먹으며 출근하고 퇴근하면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1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살짝 숨기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적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녁 약속이 생겼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빈도가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심지어 네 번까지. 그리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고, 한 번은 새벽 1시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친구 중에 하나가 힘든 일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수진이는 항상 그럴싸한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으려고 했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회식이 취소되어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수진이가 황급히 가방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너 벌써 왔어? 회식 안 해? 수진이의 표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응, 취소됐어. 너 어디 가려고? 아,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제 눈에 수진이 가방에서 삐져나온 뭔가가 보였습니다. 열쇠였어요. 우리 집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열쇠였죠. 그게 뭐야? 열쇠? 아, 이거. 친구네 집 열쇠.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 정말 급해.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친구네 집 열쇠? 왜 아내가 친구네 집 열쇠를 가지고 있지?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다음 날부터 저는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첫째, 수진이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외출할 때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둘째, 통화 내용이 수상했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통화를 짧게 끊거나 아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내역이 이상했어요. 제가 모르는 동네의 편의점, 마트에서 결제된 내역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하니 미치겠더라고요. 밤에 수진이 옆에 누워 자는데 이 사람이 낮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친한 형에게 털어놨어요. 형, 나 요즘 미치겠어. 수진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 수진이가? 설마. 너희 둘 그렇게 잘 지냈잖아.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계속 거짓말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럼 확인을 해봐야지. 추측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잖아.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수진이를 미행하기로.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나간 지 5분 후 저도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멀리서 수진이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죠. 만약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라면? 수진이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도 같은 칸에 하지만 멀리 떨어진 자리에 탔죠. 새 정거장을 가더니 내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역에서 나와 10분 정도 걸으니 오래된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수진이는 그중 한 빌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그 열쇠를 꺼냈어요.
제가 봤던 그 낡은 열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로 다른 집이 있었던 거야?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몇 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따져야 하나? 아니면 나오는 걸 기다려야 하나?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들린 건 아이들 웃음소리였습니다. 네, 아이들. 저는 소리가 나는 거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이 5명 있었어요. 나이는 대충 봐도 5살부터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수진이가 앉아서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자, 지민이 여기 한 입 더. 오늘 많이 먹어야지. 수진이는 제일 어린 여자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조금 큰 남자아이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각자 식사를 하고 있었죠. 수진아. 제 목소리에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준아. 어떡해. 여기가 어디야? 이 아이들은 누구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도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일 어린 여자아이는 수진이 뒤로 숨었습니다. 일단 밖에서 얘기하자. 수진이가 나이 든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고는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어요. 대체 이게 뭐야? 두 집 살림하는 거야? 다른 남자 아이들이야? 아니야. 서준아, 진정하고 들어봐. 뭘 들어? 넌 날 속였잖아. 친구 만난다더니 이게 친구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제발 들어줘. 설명할게.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이 아이들이 누군데? 왜 여기서 너가 애들한테 밥을 먹여주고 있는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은 학대받은 아이들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이 아이들 모두 가정에서 학대를 받았어. 부모한테, 친척한테.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애들이야. 수진이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수진이가 우연히 아동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을 많이 봤대요. 센터는 항상 포화 상태였고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 중에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여자아이. 계부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다가 센터로 왔는데 센터에도 자리가 없어서 임시 위탁가정을 찾고 있었대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리고 트라우마가 심해서 받아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진이가 결심했대요. 자기가 직접 아이를 돌보겠다고.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었어. 정말로. 근데 너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그리고 일단 지민이만 잠깐 돌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지민이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센터에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 계속 들어왔고 수진이는 거절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집을 얻었어. 내 적금을 깨서.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혼자서? 응. 주말엔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평일엔 내가 혼자.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너 지금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혼자 돌보고 있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근데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부담 느낄까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바람 피운다고 다른 남자가 있다고. 하지만 아내는 천사였어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자기 시간과 돈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아.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식사 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다들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얘들아, 인사해. 이분이 아저씨야. 수진 선생님 남편.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이들을 제대로 봤어요. 제일 어린 지민이는 여전히 수진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구준이가 있었어요. 얼굴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쌍둥이처럼 보이는 여자아이 둘, 서연이와 서윤이. 그리고 제일 큰 아이 12살 민호. 민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내쫓으려고 온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다 때리고 버려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경험했을까요? 민호야, 아저씨는 그런 분 아니야. 수진이가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좁은 방 2개에 아이들이 나눠서 자고 있었어요. 지민이와 쌍둥이는 한 방에, 민호와 구준이는 다른 방에. 이 아이들 이야기 좀 들려줄래?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지민이는 친엄마가 재혼한 후 계부에게 학대를 받았대요. 엄마는 계부 편만 들었고 결국 이웃의 신고로 보호받게 됐다고. 구준이는 친부모에게 방임당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못 가고. 얼굴의 흉터는 아버지가 술 취해서 때렸을 때 생긴 거라고 합니다. 쌍둥이 서연이와 서윤이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센터로 왔대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돌봐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엔 귀찮아져서 버렸다고. 민호는 가장 오래 학대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고 결국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센터에서 입양 가정이나 위탁 가정을 찾고 있어. 근데 쉽지 않아. 특히 나이 든 아이들이나 트라우마가 심한 아이들은. 그럼 지금은? 지금은 여기서 내가 돌보는 거지. 법적으로는 임시 보호 상태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나도 돕고 싶어.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응. 이 아이들 우리가 돌보자. 적어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곳을 찾을 때까지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하면 이 집으로 왔어요.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주말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갔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가 저를 계속 경계했습니다. 제가 뭘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왜 이러세요? 뭐 바라는 거 있어요? 라고 물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고 왔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른 아이가 민호를 놀렸다고 합니다. 고아라고? 부모도 없는 애라고?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선생님한테 사과는 했어? 사과요? 왜 제가 사과해요? 먼저 놀린 건 걔들인데. 그래도 싸우는 건 좋지 않잖아. 그럼 맞고만 있으래요? 저는 맞아도 되는 애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민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넌 소중한 아이야. 누구도 널 놀릴 권리 없어. 민호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자기 편이 되어주는 어른을 만난 거겠죠. 그 이후로 민호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숙제도 같이 하자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제가 오면 달려와서 안겼고, 구준이는 저한테 그림을 그려서 선물했어요. 쌍둥이들은 제가 퇴근하면 아빠 왔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구준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했고, 쌍둥이가 학예회에 나가는데 저희가 부모 역할로 참석했습니다. 민호는 학교 성적이 올라서 상을 받았고, 지민이는 유치원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서준아, 서연이랑 서윤이 입양 과정이 결정됐대. 기쁜 소식이어야 했는데 왠지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좋은 가정이야? 응. 부부가 아이를 정말 원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입양을 결정했대.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그럼 됐네. 애들한테 말해야겠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아, 서윤아. 너희 좋은 소식 있어. 쌍둥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희를 입양하고 싶다는 가족이 생겼어. 정말 좋은 분들이래.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 여기 못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희한테 진짜 가족이 생기는 거야. 엄마 아빠가. 서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우리 여기 있고 싶어요. 아저씨랑 언니랑 여기 있고 싶단 말이에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얘들아, 여기도 너희 집이지만 이건 영원한 집은 아니잖아. 진짜 가족을 만나야지.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요? 진짜 가족이 뭔데요? 우리 진짜 가족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의 말이 맞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가족은 고통만 줬습니다. 민호야, 세상에는 좋은 어른들도 많아. 그 가족은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어떻게 아는데요?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약속할게. 만약 그 가족이 너희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데려올게. 아저씨가 책임질게. 그렇게 2주 후 쌍둥이는 새 가족의 품으로 갔습니다. 헤어지는 날 모두가 울었어요. 특히 지민이는 쌍둥이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언니들 가지 마. 지민이 혼자 남겨지면 어떡해. 지민아, 언니들 안 가. 가끔 놀러 올게. 약속? 쌍둥이가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3명만 남았으니까요. 민호, 구준이, 지민이.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과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구준이에게도 위탁 가정이 결정됐습니다. 구준이의 고모가 나타났거든요. 처음엔 돌볼 여력이 없다고 거절했었는데 마음을 바꿔서 구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구준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저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고모잖아. 내 가족이야. 고모는 예전에 저 귀찮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왜 데려간대요?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친척이 데려가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구준아, 일단 가보자.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아저씨한테 연락해. 알았지? 구준이도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민호와 지민이만 남았어요. 민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게 힘들었나 봐요. 민호야, 괜찮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어차피 사람들은 다 떠나니까.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12살 아이가 이미 이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니.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이와 저는 계속 아이들을 돌봤어요. 민호와 지민이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급하게 갈 곳이 필요한 아이들이 오면 임시로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준아,
우리 민호랑 지민이 입양하는 거 어때? 저는 놀라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입양? 응. 이 아이들 이미 우리 가족 같잖아.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는 거야.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입양은 평생의 책임이니까요. 시간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지민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호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아졌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가끔 집에서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사춘기 모습이었죠. 지민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활발하고 밝은 아이가 되었어요. 저를 보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미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 아이들은 내 아이나 다름없었어요. 수진아, 입양하자. 정말? 응. 이 아이들 우리 가족이야. 이제 정식으로 만들자. 수진이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민호에게 입양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민호는 거절했습니다. 싫어요. 왜? 우리가 싫어서? 아니요. 아저씨들은 좋아요. 근데 저는 입양 안 받고 싶어요. 이유가 뭔데?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입양되면 진짜 버려진 거잖아요. 내 부모가 날 완전히 버린 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진짜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야, 내 부모는. 알아요. 날 버렸다는 거. 근데 그래도 혹시 나중에 찾으러 오면 어떡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야, 내 부모는 오지 않을 거야. 미안하지만 그게 현실이야. 그리고 우리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근데 저는 민호야, 입양이 버려진 게 아니야. 오히려 선택받은 거야. 우리가 널 선택한 거야. 너를 우리 아들로.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정말, 정말 저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 약속해. 민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호도 입양에 동의했어요. 6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드디어 입양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민호와 지민이는 정식으로 우리 아이가 되었습니다. 민호야, 지민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성 쓸 수 있어요? 응, 이제 우리 성이야. 와, 나도 김지민이야. 지민이가 방방 뛰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나도 오래 기다렸어. 감사합니다, 아빠. 아니야. 내가 고마워.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날 밤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케이크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함께 지냈던 쌍둥이 서연이와 서윤이도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빠, 축하해. 쌍둥이가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도 웃으며 쌍둥이를 안아줬어요. 너희도 잘 지내고 있구나. 응. 엄마 아빠가 정말 잘해줘. 오빠도 이제 진짜 가족 생겼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꿈도 이야기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 나중에 크면 아동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민이도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 될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랑 많이 줄 거야. 수진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니.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서준아, 1년 전 생각나? 내가 날 의심했을 때. 미안해. 정말 바보 같았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말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생겼잖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준아. 함께 해줘서. 나도 고마워, 수진아. 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수진이를 의심했던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최고의 축복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1년 후, 민호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반장도 했습니다. 지민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어요. 서준아, 나 임신했어. 처음엔 놀랐습니다. 민호와 지민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또 아이가 생긴다니. 하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민호와 지민이에게 이야기했을 때 두 아이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진짜? 우리한테 동생 생겨? 지민이가 신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와, 나 이제 언니야. 민호도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엄마. 제가 형 역할 잘할게요. 민호야, 넌 이미 훌륭한 형이야. 그로부터 9개월 후 우리에게 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서원이. 소원의 원자를 썼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병원에서 처음 서원이를 안았을 때 민호와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동생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되게 작아. 진짜 우리 동생이야? 응, 너희 동생이야. 민호가 서원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원아, 형이야. 잘 부탁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처투성이었던 아이가 이제는 동생을 맞이하는 형이 되었다니. 지금 우리 집은 매일 북적입니다. 민호는 학교 갔다 오면 서원이를 돌봐주고 지민이는 동생한테 그림책을 읽어줘요. 수진이는 여전히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저는 퇴근하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 때도 많아요. 민호는 가끔 악몽을 꾸고 지민이는 버려질까봐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 여러분, 만약 주변에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몰랐던 것처럼 숨겨진 선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의심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민호가 꿈을 이루고 지민이가 선생님이 되고 서원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자기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심하기 전에 대화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